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자회견을 가장 오래 안 한 대통령 당선자 기록을 세운 트럼프는 자신에게 비호감적인 모든 주체를 트위터로 비난합니다. 이번에는 잡지 베니티 페어가 망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밀 럼니가 국무장관 인선에서 탈락한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당선자를 사기꾼이라고 공격했던 것을 공개 사과하라는 요구 때문이었다고 측근들이 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미국 대선 해킹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국가 간의 선거 개입은 미국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당혹해합니다. 가디언에는 공화당이 미국을 푸틴 손에 넘겨주고 있다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한 공화당 법안을 지지할 예정입니다. 일단 살고 보겠다는 정치인의 직업관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사설에서 연준이 예상하기 불가능한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가 인공지능을 집과 병원 등에서 일어나는 일상에 깊이 투입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2016년 구글에서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는 세계와 미국별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공통적인 단어는 파워볼과 포켓몬, 데드폴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저녁에는 거의 새벽까지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청문회를 보시느라고 요즘 피곤하지만 이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그리고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과연 그 차기 대통령이 어떠한 인물인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을 또 역시 그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로 이 대통령 당선자요 차기 대통령이 내놓는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그 트윗을 했는데 잡지 베니티 페어 있죠. 그 패션 잡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연예라든가 문화적인 것을 많이 다루는 그 베니티 페어가 정말 그 문제가 있고 볼 것도 없는 잡지고 망하고 말 것이다. 대신에 이제 하나를 붙이기는 했어요. 새로운 피를 빨리 그 수혈하지 않으면 베니티 페어는 이미 2011년부터 망해가는 잡지다. 이 얘기를 왜 썼는가 하면은 어제 그 베니티 페어가 문화라든가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그릴이라는 트럼프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최악의 미국에서 식당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가 나오자마자 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이 같은 그 트위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4분 뒤에 보니까요. 시사주간지 타임과 또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땡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그 잡지와 신문이 전부 올해의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를 선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오늘 그 베니티 페어의 경우는 지난번에 그 보잉이라든가 락히드 마틴과는 달리 조금 덜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락히드 마틴이 그 전투기를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out of control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식값이 2.5%가 그날 내려가긴 했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도대체 다음에는 어디를 그 공격을 할 것인가 그 타겟을 미리 다 투자가들은 연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락히드 마틴 같은 경우도 이제 헤지펀드 투자가 같은 경우는 돈 다 뺐고요. 지금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 일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테크놀로지 업계에 여러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일부 누구를 이제 특별위원회에 지명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린 그 누구누구가 갔다. 심지어 이제 그 애플의 팀 쿡도 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동안 선거 중에 힐러리 클린턴을 강력히 지지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트위터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트위터에 대해서 이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 할 때 크룩드 힐러리라고 정말 그 부정부패하고 썩어 빠진 힐러리라고 얘기했었던 그 힐러리에 관한 이모지 그 어떠한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것을 이 트위터가
포함시켜주기를 원했는데 트위터가 포함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그 테크놀로지 전문가들과 뭐 정상회담 비슷한 것을 하면서도 트위터는 빼서 트위터만 유일하게 이제 중요한 회사 가운데서는 어제 초대받지 못했고요. 이긴 뒤에 기자회견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선거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276일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고 트럼프가 무척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트럼프도 이제 조금 있으면 1월 20일에 이제 취임식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한 기록에 또 다른 기록을 세우는 것인데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대부분이 그 진보기 때문에 진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언론사 가운데서는 사회에 이제 그 좀 힘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정함을 생각하는 그런 그 기류가 있기 때문에 진보가 많죠. 진보에서 던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트럼프 아무리 배포가 강한 트럼프 당선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이제 경험이라는 것에서 꼭 나올 수 있는 맷집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강철도 불에 달구면 더 강해지고 하는 이런 것을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똑똑해도 그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두렵거나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저널리스트들이 많다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너무나 이제 이런 그 전통이 길어지면은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트럼프 진영에서도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만나서 서로 개구리 다리를 먹고 했었던 그 미 럼니에 대해서는 왜 그를 국무장관에 인선하지 않았는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음모론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미 럼니가 너무나 자신을 망신을 줬기 때문에 그를 망신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기대감만 높이고는 탁 차버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 그 측근들이요. 트럼프나 미 럼니의 측근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미 럼니가 본인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가짜다라고 얘기했었던 미국의 재난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그 미 럼니의 입장을 미 럼니가 세계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기를 원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내부에서 이제 캠페인 매니저나 여러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조금 온건하니요. 지금 이제 차기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이제 차기 부통령도 사과를 하면은 국무장관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트럼프가 럼니에게 세계를 향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했을 때 미 럼니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러나 뭐 꼭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미 럼니는 트럼프를 향해서 러시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믿지 못할 사람이고 같이 협상도 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는 지금 여러 사람 인선하는 것을 보면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이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뭐 세 가지가 다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 럼니는 내가 그래도 국무장관을 해보려고 트럼프에게 다가갔었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나라 미국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으로 봉사하려고 시도했었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미 럼니가 마무리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영국 여러 그 서방 세계의 그 언론 정보기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미국의 그 선거 해킹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크렘린이 했다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죠. 푸틴의 지시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MBC 방송이 특히 정보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 관계자라는 것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스파이들과 스파이국 그리고 또 그 외교 문건을 통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은 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여러 가지뿐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워낙에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했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러시아가 인권을 너무나 그 탄압하는 국가라고 여러 가지 그 제안이라든가 공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와는 뭐 비즈니스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의 이유로 뭐 러시아도 독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좋은 그 트럼프가 더 낫겠다 싶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고 가디언에 실린 칼럼을 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빗 그 클리언이라는 알자지라 아메리칸의 그 어피니언 그 에디터였고 논설위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가디언이라든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믿고 읽기를 원하는 그런 신문의 컬럼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오늘 컬럼은 아니네요. 컬럼은 공화당이 미국을 블라디미르 푸틴의 손아귀로 집어넣고 있다. 이게 제목입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뭐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했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원래 이제 러시아도 이제는 그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오일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번영을 해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푸틴을 지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신이 잠시 뒤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작은 뭐 동구권이라든가 러시아 주변 국가에는 여러 가지 그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잘못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폴란드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였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큰 나라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달리 더 많이 여러 인종을 이민 같은 것을 받아들였던 그 훌륭한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8세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거의 그 파워가 사라져 가는데 그때 러시아 프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힘이 쫙 그 확장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러시아는 그야말로 그 캐서린 대제가 캐서린 더 그레이시 폴란드의 왕을 러버로 삼았던 그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 뒤에 3세기가 지나고 나서 미국이 폴란드에 가 당한 그 교훈을 지금 생각할 때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CIA에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한 것 이것을 다시 리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의 비즈니스와 트럼프의 자본 이런 것들이 러시아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가 뭐 그런 것에 따라서 크렘린이 이제 앞으로의 그 러시아의 정책 러시아에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이제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 이런 건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개입합니다. 대한민국 선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그 한국전이 끝나고 나서 안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그 정권이나 특별한 인물을 지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공산주의가 너무 싫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정권을 과거에 많이 지지를 했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요. 일면 그 미국의 지지를 받은 면이 있고 그런 정도로 미국도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미국이 당해본 적은 없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가 선거 개입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약해졌는가? 이 부분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화당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널드 트럼프라는 러시아에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됐고 국무장관도 러시아의 그 푸틴과 버디하는 사람이 CEO가 엑소모빌의 CEO가 지금 지명이 됐고 물론 뭐 상원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게 그 공화당이 트럼프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 트럼프는 또 러시아에 가까운 사람들을 쫙 행정부에 포진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치 매코넬 같은
같은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본인의 그 부인이 교통부 장관 지명자 일레인 차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다른 그 정치인들에게 러시아가 이번에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가, 이것을 우리 그 의회에서 알아내는데 최대한의 내가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지만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그러한 러시아에 가깝게 가는 푸틴의 손아귀에 어느 정도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럼이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에 도저히 이제 다른 나라가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 일어났다면서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FBI와 CIA를 비난을 합니다. FBI는 힐러리 클린턴이 뭐 어느 정도 손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갖고 있는 약점으로 트럼프에게 지고 만 것, 무너지고 만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약점을 더군다나 더 부각시켜준 FBI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나중에 정보를 공개해서 이메일 이런 등등을 공개를 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줬고, CIA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일들 뭐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등등 해서 CIA와 FBI가, CIA는 반대로 이제 그 외국이 개입을 한다, 러시아가 개입을 한다 하는 것, 같은 나라의 정보국인데도 FBI와 CIA가 이렇게 다른 거죠. 이러한 그 정보국의 개입들이 굉장히 건전한 민주주의에는 방해를 주고 방해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정치 시스템이 18세기의 폴란드의 정치 시스템처럼 망가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캐서린 대제가 폴란드의 왕을 러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링컨이 공화당이잖아요. 1838년도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은 대서양 건너에서 군인이 와서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Never, never. 그러나 미국의 정치 시스템 이 안에서의 뭔가가 약해진다면 미국이, 거대한 국가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 뭐 망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약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링컨 당이 미국을 푸틴의 손아귀에 이제 넣어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알자지라의 전 그 논설위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컬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데이빗 그 클리온 씨의 지적이고, 일반인들은요, 물론 그 팍스뉴스의 여론조사이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이러한 것들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줬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59%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2%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부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미국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도 할 수 있는 언론이 일반인들 사이와 얼마나 그 갭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그 사람들은 직업군이니까 이 갭을 줄여가야 된다는 또 이러한 숙제가 또 그 나오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일상적이고도 뭐 재미있기도 하고 이제 미국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지금이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하기 조금 전이기 때문에요. 이때 이제 뭐 1, 2개월 정도 뉴스를 팔로우업을 하면은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상황이 좀 그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일부 민주당 의원들 8명입니다. 정확하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요.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기꺼이 공화당과 협력하겠다. 상원 의원입니다. 그러면 공화당 지금 상원 의원이 52명이고 당 지도부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6명 보태면은 이게 이제 오바마 케어가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대체안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아직 뭐 대체안 같은 것은 전혀 그 마련된 것 아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손을 잡게 되는가? 민주당 의원 가운데 지금 10명은 2018년도에 재선을 치러야지 되는데 바로 재선 치러야지 되는 곳이 트럼프가 이긴 곳에서 다시 선거를 해야지 되니까 트럼프 당선자를 만들어준 곳은 역시 그 트럼프의 정책 같은 것을 좋아했고 뭔가 바꿔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뽑아줄 지역구 유권자의 정서를 생각하면 아무리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그전에 그 오바마 케어를 지지했어도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뒤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거죠. 내가 정치인 자리를 유지를 해야지 뭐 이상이 됐던 나의 이해관계가 됐던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명이 그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공화당이 대안이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자체도 지금 뭐 몇 가지 정도는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인종이 백인이기 때문에 그 뭐 백인 그 오바마 케어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너무 부자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그 커버해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조금 그 건강보험 때문에 쪼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쪼들리는 사람들이 또 트럼프 당선자를 지지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게 또 하나의 트럼프의 고민이고 해서 이게 뭐 꼭 당장 뭐 통과가 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치인들의 지금 분위기, 마음 자세를 전해드렸습니다. 뭐 다 그런 거지,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해. 윤한기 씨가 그렇게 노래했었잖아요. 뭐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 그 CEO들과의 만남에서 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 X 또 뭐 태양광 회사를 갖고 있는 이 사람과 우보의 CEO를 전략 정책 포럼이라는 데에 이제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우버의 CEO가 그 트래비스 칼라닉 씨 이 두 사람을 자문팀에 영입을 했는데 이미 13명이 있거든요. 그 멤버들이 있는데 13명의 멤버를 또 이끄는 사람은 블랙스톤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프라이빗 그 이퀴리 그 컴퍼니의 CEO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테크놀로지 오늘 그 의회 신문 더 힐을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군요. 테크놀로지 회사들의 뭐 그야말로 그쪽 분야에서는 신과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그 만단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같이 가야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도나 한국에서 테크놀로지에 아주 그 뚜렷한 밝은 이런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야지 될 때 뭐 H1B 비자 같은 뭐 그런 것들을 그 정부와 잘 협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일단 뭐 선거가 끝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힐러리 클린턴이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위기이고 지금 뭐 트럼프 당선자는 여러 그 인선하는 사람마다 문제가 많은데 뭐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연방 교육부 장관에 지명이 된 그 베시 드보스 뭐 부인 이 당사자 남편 다 엄청난 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공교육보다는 그런 그 차터 스쿨 같은 것에 운동을 많이 하고 본인이 이끌었었던 그룹까지도 있습니다. 그 그룹과 관련을 해서 벌금을 뭐 물어야지 되는데 500만 달러 이상 벌금 물어야지 되는데 뭐 500만 달러는 이분에게는 껌값이에요. 그 정도로 부자입니다. 근데 뭐 본인이 이끌었던 단체에서 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헌금한 것, 그게 이제 교육 시스템 같은 것을 바꾸기 위한 정치 헌금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내고 있어요. 이게 언제적부터 일인데 버니 샌더스를 포함을 해서 무소속 또 다른 이제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벌금 내라. 벌금도 내지 않고 상원 인준 받기는 좀 힘들걸. 이렇게 지금 제동을 걸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는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워싱턴의 그 화려한 그 호텔이 이름이 뭐죠? 인터내셔널자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트럼프는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그럼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든가요. 이게 연방 그 유적지와 마찬가지였던 우정국의 본사였었던 건물을 아주 그 싼 값에 60년인가를 거의 뭐 돈 안 내고 리스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방 공무원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 리스를 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이것을 본인이 관리해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팔아야지 된답니다. 소유주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문제 등등을.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자 자체도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엑손모빌의 그 CEO가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오일 회사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러시아와 많이 사업을 해왔었던 렉스 틸러슨의 그 상원 인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도 그를 인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의 찰스 윌슨 그 당시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의 CEO였는데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나 비행기 회사는 국방과 연관이 되는 부품이라든가 뭐 그런 그 자동차 트럭 같은 거 군용기요. 군용 트럭이라든가 보잉도 군용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제너럴 모터스의 CEO였고요. 제너럴 모터스에 좋으면 미국에 좋은 것이다. 이게 그때 나왔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엑손모빌에 좋으면 미국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국무장관이 돼서 러시아와 관계가 좋아지면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을 풀어주면은 당장 엑손모빌이 수십억 달러 이득을 보고 등등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엑손에 좋은 게 미국에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에 좋은 게 미국에 좋은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엑손에 좋으면 미국에는 나쁜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밀고 당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어떻게 이겨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미국적이고 정치인들이 정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밥 돌 전 상원의원이 열심히 로비를 해서 대만 총통과 이 그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하게 했듯이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과 콘도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다 뭐 공화당이 지명을 해서 로버트 게이츠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구죠? 이 민주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유지를 하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중요한 때에 전쟁을 치르는데 국방장관이 바뀌어버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엑손모빌의 CEO를 국무장관으로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컨설팅 회사에서 자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컨설팅 회사에서 엑손모빌의 컨설팅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이해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나 콘도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현 엑손모빌의 국무장관 지명자를 지원을 한다 하는 뉴스를 들으신다면 우선 머릿속에 이 사람들이 엑손모빌을 대변하는 컨설팅 회사의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릭 페리에 대해서는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는데 본인이 상무부, 교육부, 에너지부 없앤다고 했고 그러면서도 토론할 때 에너지부를 기억하지 못해서 계속 옆에 그 당시에는 이제 랜드 폴의 아버지인 란 폴이요. 함께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갔었잖아요. 2011년인가 그 당시에요. 이번에 말고 해서 계속 도움을 받았어야지만 됐는데 아무튼 본인이 없애겠다는 에너지부 장관에 이제 공식적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정부 경험이 없어도 뭔가 큰 자리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CEO를 했으면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 물질을 그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야지 되는데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같은 경우도 뭐 텍사스 그 오일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고 가장 텍사스에서 오래 주지사를 했었던 것은 사실일지언정 그가 에너지에 관한 기본적인 그 아주 그 뭐 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핵에 관한 지식, 과학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온실가스 이런 거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해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문제를 떠나서는 미국에서 오하이오 역시 예비선거의 그 선두 주자가 아니었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좋아했지만 트럼프에 가려졌던 존 케이크식이 오하이오주에서 임신 20주 이상은 낙태를 하지 못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트빗 빌이라고 해서 6주만 돼도 그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 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고 20주면은 4주 내지 5주라고 하면은 5, 4, 24개월, 5개월 이때가 넘으면은 이제 낙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왜 그 하트빌 빌은 그 이제 지지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또 반대해서 그 소송하잖아요. 소송하면 소송 비용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고요. 82 제가 중간에 껴들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714-870-7582가 GC 내추럴의 전화번호랍니다. 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다 예상했었던 대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사이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은행권에서 알아서 정해서 뭐 모기지라든가 자동차 이자율이 정해지게 되는데 지금 최종 목표는 2% 정도고 내년에 원래는 한 2번 정도 올릴까 했는데 현재의 고용률이나 여러 상황을 보면은 내년에 3번 정도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가 독립기구이기는 합니다만은 정부의 행정과 경제정책과 어느 정도 좀 의견이 같이 가야지 그 좀 부드럽게 뭔가 그 경제정책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 사설이 연준이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한 경제정책과 함께 살아가야지 된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경기부양책 같은 것은 연방준비는 지금은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었을 때 이때 이미 뭐 기간 산업도 하고 다 그랬어야지 스텝이 지금 안 맞는다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또 본인이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되니까 이런 기간 산업 같은 거 한다고 하고요. 또 세금 감면도 큰 폭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것. 이제는 통화 정책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가면은 안 되는 때인데 너무 그게 이제 지나쳤다는 거죠. 이 시기를 넘겼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뭐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할 수 없이 그 통화 정책을 했었어야지만 되고 이자율을 거의 0%로요.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연방준비제도에서 하는 이자율 통화정책과 또 그 행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이 합쳐져야지 되는데 지금 연방준비는 제도는 이 정도는 뭐 노동시장 좋다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또 더 좋게 해야지 된다고 뭔가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박자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고민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지나치게 돈 풀면 인플레이션이 되니까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권 그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 2008년도에 뭔가가 무너지고 나서 그만큼 강화를 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이것도 이제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이 볼 때는 이게 체어맨이 볼 때는 아니오시다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기준금리를 이만큼 올렸다보다도 이 같은 그 트럼프 당선자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에 더 신경을 그 많은 전문가들은 썼고요. 임기는 2018년 2월 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은 그 트럼프 당선자와 같이 가야지 되는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어제 그 초대를 페이스북이 트럼프 당선자의 초대를 받긴 했지만 COO를 보냈잖아요. 이 셔릴 샌드버그를 보내고 본인은 안 갔는데 걸끄러운 관계도 있고 뭐 등등 해서요. 보니까 자리에 앉은 것 보니까 당연히 그 전에 그 페이팔의 창업자가 굉장히 트럼프를 지지했었으니까 바로 옆에 앉았고 부통령이 또 이쪽 옆에 앉았고 부통령 옆에 페이스북에 셔릴 샌드버그를 앉혔더군요. 여자고 하니까 이제 더 가까이 이 권력자의 가까이 앉으면 가까이 앉을수록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앉았던데 저는 물병이 궁금했었는데 체크업을 못했어요. 물병이 흔히 이쪽에서 보는 물병은 아니던데 병물이 다 있기 때문에 선전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는 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을 보고 영감을 얻었는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인공지능을 통한 것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집에서도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 에코 스피커처럼 개인 비서처럼 질문하고 뭐 전구라든가 가전제품을 다 컨트롤 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곧 올 수 있도록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마켓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2014년부터 아마존이 이제 500만 개를 팔았다는 건데 구글 홈도 요즘 많이 팔리고 있고요. 에코 같은 거. 구글 홈은 그 구글 거고요. 해서 뭐 자동차 운전하는데도 지금 시범으로 들어가고 우버는 빨간불에 갔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DMV에서는 등등의 이유로 운전자 없는 자동차 못하게 했고요. 아마존은 슈퍼마켓에 이미 캐시 그 레지스터도 없고 줄도 서지도 않아도 되고 손님이 딱 들어갈 때 그 휴대폰을 스캔하고 들어가면은 물건 짚고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자동적으로 페이가 되게 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집에 로봇가 있고 열차역에도 병원에도 딜리버리도 로봇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24시간 훈련받은 로봇가 잘 뭐 당 같은 것을 측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산성도 좋게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IBM의 그 왓슨 그 슈퍼컴퓨터 인간하고 그 퀴즈 게임에서 이겼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바둑에서도 봤고 이제 구글은 최근에 시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시력 저하 같은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당뇨 수치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로봇을 시험에 들어갔고 이렇게 보면은 뭐 무섭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언제든지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또 활용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는 아주 그 좋을 수 있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구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자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단어 찾은 것과 미국 사람들이 찾은 것이 조금 다른데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찾은 것이 뭐 포켓몬고 여름에 나왔었던 그 게임이요. 뭐 찾아다니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폰 7, 트럼프, 프린스가 숨졌기 때문이죠. 파워볼, 데이빗 보이도 숨졌네요. 그리고 보니까 데드풀이라는 영화, 그 슈퍼히로 나오는 영화고 올림픽스, 또 그 슬리더 역시 온라인 게임이죠. 그리고 수어사이드 뭐 이런 것이었고 미국에서는 역시 파워볼, 프린스, 허리케인 매튜, 포켓몬고 또 그 슬리더, 올림픽, 데이빗 보이, 트럼프, 일렉션, 클린턴 이런 것들이 그 세계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았던 그런 그 단어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포켓몬고 요즘에도 하세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